마지막으로 정부는 이유는 개인이 차지하지만 위험 부담은 사회가 진다는 원칙을 이용함으로써 부유한 층에게 유리하도록 재분배해왔다.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위험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가 개입하여 파산을 막아주고, 심지어는 오직 재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구실만으로 그런 손실을 보상해주기까지 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이 같은 반평등주의적 재분배 행위들은 국가 권력의 수치스러운 측면이 되어왔지만 정부 자체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약간은 당혹스러워했고, 그래서 이를 감추려고 노력했다는 의미에서 수치스러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가 사회 간접 자본을 마련하는 일은 공공연하게 떠벌려져 왔다. 그리고 실은 이런 일이 역사적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데서 국가의 본질적 구실이라고 옹호되기까지 했던 것이다. 여러 부류의 자본 소유 생산자 집단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결정적인 규시를 하는 지출들, 즉 기초적 에너지, 운송, 그리고 세계 경제의 정보 전달 기반 시설 등은 주로 공공자금에 의해서 개발되고 유지되어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 간접 자본의 혜택을 어느 정도 입어왔던 것은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혜택을 입어온 것은 아니었다. 이익은 이미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더 많이 돌아갔는데, 이런 이득에 대한 대가는 훨씬 더 평등한 징세제도를 통해서 누구나 똑같이 치렀던 것이다. 특정한 사람에게 많이 돌아갔는데 이득에 대한 대가는 평등한 징세제도를 통해 누구나 똑같이 치렀다. 따라서 사회 간접 자본의 형성은 자본 축적과 자본의 집중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왔던 것이다. 자본의 집중, 사회 간접 자본 형성. 모두 부담하고 특정 사람만 이득을 가져간 거지. 끝으로 국가는 군사력을 독점해왔거나 또는 독점하려고 노력해왔다. 경찰력이 주로 국내 질서의 유지, 즉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배당된 역할과 보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위해 사용된 데 대해 국가는 한 국가 안에 있는 생산자들이 다음과 같은 일, 즉 다른 국가들 안에 자리 잡은 그들의 경쟁자들이 그들 자신의 국가기구라는 보호장치에 호소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었다. 이 사실은 국가 권력의 결정적인 마지막 특징을 드러내준다. 각 국가가 행사해온 권력의 종류는 유사했지만 특정 국가기구가 가지고 있던 권력의 수준은 엄청나게 달랐던 것이다. 국가들은 하나의 실질적인 힘의 개서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같은 힘은 그들의 관료 집단과 군대의 크기나 결속력 또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그들의 이념적 신조 따위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쟁 상대국들에 비해서 축적된 자본의 국내 집중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장기간의 실질적 능력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 이 같은 실질적 능력은 적대국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능력, 자국에 유리한 규정들을 제정하되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지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 나라의 노동자들을 억압하되 경쟁 상대국들이 이같이 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했다. 노동자들을 억압하되 국가들이 지닌 힘의 참다운 척도는 중기적인 경제적 성과에 있는 것이다. 국내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기구가 공공연히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안정을 깨뜨리는 수단이었어. 그 국가가 강력함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오히려 흔히 취약함을 나타내는 지원인 것이다. 국가기구의 공공연한 폭력은 취약함이지. 정말로 강한 국가기구는 좀 더 교묘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저런 수단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가 자본 축적의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 작용해온 방법으로는 이처럼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자본주의란 사기업가들의 활동이 국가기구의 간섭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기업가들의 활동이 국가기구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하지만 국가를 극대화시켜서 이용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그 어디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근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도 자본주의가 번성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따지는 일은 부질없는 짓이다. 역사적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가들은 지금까지 계략적으로 서술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가기구를 이용하는 그들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두 번째 이데올로기적 신화는 국가 주권이라는 것이다. 근대 국가는 완전히 자율적인 정치적 실체가 결코 아니었다. 국가는 하나의 국가 간 체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발전하고 형성되어 왔는데, 그런 국가 간 체제는 국가들이 행동하는데 반드시 따라야만 한 일련의 규칙 체제였으며, 국가들이 살아남는데 꼭 필요한 일련의 정당한 체제였다. 어느 특정 국가의 국가기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 간 체제는 그 국가의 의지에 대한 여러 제약들을 뜻했던 것이다. 이런 제약들은 외교상의 여러 관할 영역과 계약 사항들에 관한 공식적인 규칙들, 국제법, 그리고 전쟁 행위가 어떻게 또 어떤 상황에서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여러 제한들로 나타나기 마련이었다. 이 온갖 제약들은 공적인 주권 이념과는 상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권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완전한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주권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한 국가기구가 다른 국가기구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의 여러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주권. 한계가 있음. 자율성이라기보다는 방어라는 거지. 물론 국가 간 체제의 여러 규칙들은 통이나 합의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그런 제약들을 우선 좀 더 약한 국가들에게, 그 다음에는 자기들 상호간에 강제할 수 있는 좀 더 강한 국가들의 자발적 의도와 능력에 따라 시행되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들이 힘의 개서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서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들의 자율에 대한 커다란 제한이 되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국가들의 권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끝내는 개서제가 그 정상에서 하나의 평평한 호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식 정점을 이루게 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나아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한낱 가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집중된 군사력을 통해서 국가 간 체제를 하나의 세계제국으로 변형시키려는 도전들이 여러 차례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자본주의 하에서 이러한 도전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경제체제의 구조적 기반, 그리고 주요한 자본 축적자들이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던 이해관계가 세계경제를 세계제국으로 변형시키는 일과 근본적으로 대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본 축적은 자본의 축적은 사람들이 항상 서로 앞다투어 거기에 끼어들고자 하는 그런 게임이었으며, 그래서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생산활동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확산 현상이 있게 마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게 만드는 어떤 경제적 기반을 흔히 보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로 어떤 특정 국가 내의 자본 축적자들은 자기들의 자본 축적의 보탬이 되도록 그들 자신의 국가 구조를 이용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국가 구조에 대항하는 어떤 통제 수단 역시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국가기구가 너무 강해지면 그것은 국내의 정치적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평등화를 바라는 국내의 요구에 마음대로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적자들은 다른 국가 기구들과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 자신의 국가 기구가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위협할 필요가 있었다. 이 같은 위협은 어느 한 국가가 전체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없을 때에만 가능했던 것이다. 세계제국이 없을 때만 가능했다 이거지. 이러한 점들도 말미암아 이른바 세계 세력균형의 객관적 기반이 형성되었는데, 세력균형이란 어느 특정 시점의 국가 간 체제 안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과 준강대국들이 여러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를 변경함으로써 어느 한 국가가 다른 모든 국가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강대국이 일시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대적 우위, 이른바 헤게모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 우위를 차지한 세 가지 보기를 살펴보면 세력 균형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것들에 의해서도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7세기 중엽의 네덜란드 헤게모니, 19세기 중엽의 영국 헤게모니, 그리고 20세기 중엽의 미국의 헤게모니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 중 어느 경우나 헤게모니는 군사적 정복을 기도한 세력 합스부르크가 프랑스, 독일이 패배한 후에 나타났다. 모든 헤게모니는 제각기 하나의 세계전쟁에 의해서 뚜렷이 성립되었는데 이런 전쟁은 지상전 중심이며 극히 파괴적인 대규모 싸움으로서 당시의 주요 군사 강국들이 모두 참가해서 30년 동안 단속적으로 계속된 싸움이었다. 이들은 각각 1618년에서 48년의 30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1114년에서 45년 사이에 일어난 20세기 여러 싸움, 이것도 하나의 단일한 긴 세계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등이었다. 여기서 하나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이 모든 경우에 전순국은 세계전쟁 이전에는 주로 해양국가였는데 세계 경제를 하나의 세계제국으로 변형시키려고 하는 듯이 여겨진 역사상의 한 지상 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도 하나의 지상 강국으로 변모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승리의 기반은 군사적인 것에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인 능력, 즉 특정 국가 내의 자본 축적자들이 농공업, 생산, 상업, 금융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경제 분야 전역에 걸쳐 다른 사람들을 경쟁에서 누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다. 특히 단기간이긴 하지만 헤게모니 국가의 자본 축적자들은 다른 강대국들 내 그들의 경쟁 상대자들에 비해 더 효율적이었으며 그래서 후자의 본고장 안에서조차도 시장을 지배할 정도였다. 이런 헤게모니는 하나같이 다 단명했다. 그것은 모두 정치적 군사적 이유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말미암아 끝장이 났다. 어느 경우든 일시적인 삼중의 경제적 우위는 자본주의의 현실이 안고 있는 두 가지 걸림돌에 부딪히게 되었다. 첫째로 더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낳은 요인들은 언제나 다른 나라들이 진짜로 미약한 나라는 아니고 중간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들이 모방할 수 있었으며 또 어떤 특정의 경제적 과정에 늦게 참여한 나라들은 낡은 설비를 감가상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갖게 마련이었다. 둘째로 헤게모니 국가는 아무런 방해 없이 경제적 활동을 계속해 나아가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고 따라서 국내의 재분배를 통해서 노동 평화를 사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그럼으로써 종국에는 헤게모니의 종말을 가져왔던 것이다. 게다가 헤게모니 국가가 광대한 육상과 해상 지역에 대한 군사적 책임을 떠받는 국가로 바뀜에 따라 그런 헤게모니 국가가 져야 할 경제적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그 결과 군사비 지출에서 세계전쟁이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가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세력 균형, 약한 국가와 강한 국가를 나같이 억제하는 그런 균형은 쉽사리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적인 부수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적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축적되는 방식 자체 속에 뿌리박고 있었다. 또한 세력 균형은 그런 국가 기구들 간의 어떤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국가의 행위자들이라도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곳의 행위자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 국가의 정치를 평가하는데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는 것은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런 구분은 정치투쟁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누구와 투쟁을 하고 있었는가? 이것은 언뜻 보는 만큼 그렇게 간단명료한 질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역사적 자본주의 안에는 상호 모순되는 여러 압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호 모순되는 여러 압력. 가장 기본적인 투쟁 그리고 어느 면에서 가장 분명한 투쟁은 그 체제의 커다란 수혜자들인 소수 집단과 그 희생자들인 거대한 집단 사이의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여러 가지 이름 아래 진행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느 특정 국가 안에서 자본 축적자들과 그들의 노동력 사이에 꽤 뚜렷한 선이 그어진 경우 우리는 이것을 흔히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급투쟁이라고 불러왔다. 이 같은 계급투쟁은 두 현장에서 즉 경제적 분야, 실제 노동의 장에서 그리고 동시에 좀 더 넓은 무형의 시장 안에서와 정치적 분야에서 일어났다. 분명히 경제적 분야에서는 논리적이며 즉각적인 직접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었다. 노동력에 대한 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윤으로 남겨진 잉여는 적어졌다.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취해진 여러 조치로 이런 대립관계가 완화된 일이 종종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정의 자본 축적자와 그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체제 내 다른 곳에서 짝을 이루고 있는 다른 자본 축적자와 노동자들에 대해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주더라도 이는 세계 경제 안에서 총현금 구매력이 증대됨으로써 생기는 거치된 이윤으로서 자본 축적자들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모로 달리 생각할 만한 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양의 잉여를 분배하는 일이 결국 제로섬 게임이라는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었으며, 이래서 긴장관계는 어쩔 수 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이런 긴장관계는 여러 나라 안에서 정치 권력 다툼으로 줄곧 표출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자본의 축적 과정은 어떤 지리적 지역으로의 집중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또 이런 집중화의 원인인 부동가 교환은 국가들의 계소제를 담고 있는 하나의 국가 간 체제가 존재함으로써 가능했기 때문에, 게다가 국가기구들은 이 체제의 작동을 변경하는 데 비록 제한된 것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계 자본 축적자들과 전세계 노동자들 사이의 투쟁은 특정의 약한 국가들 안에 여러 집단들이 그보다 강한 국가들 안에 자본 축적자들에 맞서 싸우는데 국가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그것을 장악하려는 노력으로도 상당히 나타났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의대 우리는 이를 반제국주의 투쟁이라고 부르곤 했다. 반제국주의 투쟁. 여기서도 분명히 문제의 핵심이 종종 흐려지곤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는 두 나라의 국내적 대립구도가 세계 경제 전체 내 계급 투쟁을 밑에서 떠받치던 강력한 열망과 언제나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약한 국가 내 일부 자본 축적자들과 강한 국가 내 일부 노동자들은 여러 정치적 쟁점들을 계급적, 민족적인 이중적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으로는 오로지 민족적인 관점에서만 규정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투쟁의 계급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는, 그리고 최소한 암묵적으로나마 그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주체로 이용되지 않고서는 반제국주의 운동의 추진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한정된 목적조차도 좀처럼 달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종집단의 형성 과정은 각 집단들에게 경제 구조 내의 지위를 배정하는 대략적인 규범, 규시를 함으로써 특정 국가들 안의 노동력 형성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더욱 첨예한 형태로 일어나거나 또는 주위 여건상 생존에 대한 압력이 좀 더 격심했던 곳이면 어디서든 자본 축적자들과 노동자들 중에서도 좀 더 극심하게 억압받은 부류 사이의 충돌은 곧잘 언어적, 인종적, 문화적 투쟁이라는 형태를 띄었는데, 그것은 이런 언어, 인종, 문화와 같은 구분 기준들이 계급 성원 자격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우리는 흔히 이를 가리켜 인종적 투쟁 또는 민족적 투쟁으로 내놨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반제국주의 투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투쟁들은 기본적인 투쟁, 즉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산출된 잉여를 차지하려는 계급 투쟁에서 우러나온 감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계급 투쟁이 명확하면서도 또한 근본적인 것이라고 해서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우리는 역사적 자본주의 하에서 적어도 그것만큼이나 많은 시간과 정력이 소요된 또 하나의 정치투쟁을 놓쳐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는 모든 자본 축적자들이 서로 싸우게끔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끊임없이 자본 축적을 추구해온 방식은 다른 경쟁 상정자들의 노력에 맞서서 경제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이유를 실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개별 기업과도 다른 어떤 기업과에 대해서 변덕스러운 동맹자 이상의 관계를 결코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계급 투쟁만 보면 자본가들 사이에 자본 사이의 투쟁을 못 본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가는 경쟁판에서 완전히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 기업가 대 다른 기업가의 투쟁, 한 경제 분야 대 다른 경제 분야의 투쟁, 한 국가나 인종 집단에 속한 기업가들 대 다른 국가나 인종 집단에 속한 기업가들의 투쟁. 이런 투쟁은 본래 끊임이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끊임없는 투쟁은 한결같이 정치적 형태를 띄어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자본 축적에서 국가가 중심적인 구실을 맡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때에 따라서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투쟁들은 단순히 국가기구의 종사자 개개인에 관한 문제라든지 단기적인 국가 정책들을 둘러싼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같이 좀 더 단기적인 투쟁에 관한 규칙들을 결정하고 또 그럼으로써 어느 당파의 지배 가능성을 좌우하는 것과 같은 좀 더 큰 헌정적인 문제를 둘러싼 투쟁인 경우도 있었다. 이런 투쟁들이 헌정적인 성격을 띈 경우에는 항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더욱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경우 혁명이니 대개혁이니 운운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패자 쪽에서는 이 모욕적인 그러나 낱낱이 따져보면 분명히 부당한 딱지가 붙여지곤 했다. 가령 봉건제나 전통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나 자유를 위해 싸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투쟁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노동계급의 투쟁이 결코 아니었으며 그런 만큼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본 축적을 위한 자본 축적자들 상호 간의 투쟁이었다. 이런 투쟁은 반동계층에 대한 진보적 부르주아지의 승리가 아니라 부르주아 내부의 투쟁이었던 것이다. 물론 진보에 관련된 보편화의 이데올로기적 구호들을 이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용한 일이었다. 그것은 계급투쟁에 동원된 사람들을 내부 투쟁을 벌이는 자본 축적자들 가운데 어느 한쪽과 결합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는 것의 장점도 양날을 가진 칼인 수가 종종 있어서 계급투쟁에서 격정을 자유로이 분출시키고 억압적인 여러 제약들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물론 역사적 자본주의에서 자본 축적자들이 줄곧 직면해온 딜레마야.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에 따라 자본 축적자들은 그들과 정반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자들의 노력에 맞서 서로 계급적으로 연대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경제와 정치의 두 장에서 서로서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기도 했다. 이 체제가 그 내부에 지니고 있는 한 가지 모순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치투쟁이 들이는 총에너지 가운데 많은 부분이 계급투쟁 이외의 다른 투쟁들에 소모되고 있다는 점에 볼 때 계급분석이 정치투쟁을 이해하는 데 과연 관련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결론 지은 분석가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스러운 추론이다. 계급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이 같은 정치적 투쟁, 즉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자본 축적자들 사이의 투쟁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계급투쟁에서 이들 자본 축적자 계급이 정치적으로 심각한 구조상의 약점을 안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결론 짓는 것이 차라리 더 합당할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이러한 정치 투쟁들은 특정 경제 행위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류의 세계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내려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은 결코 어떤 주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불변의 것은 더군다나 아니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조정되는 그런 창조물이었다. 어느 특정 시점에서나 시장은 다음과 같은 네 종류의 주요 제도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데서 생겨난 일련의 규칙이나 규제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첫째, 국가 간 체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국가들. 둘째, 이런 국가들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의 민족들. 이들 중에는 완전히 승인된 민족도 있고 또는 그런 공적인 승인 규정을 얻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민족도 있다. 또한 여기에는 인정집단과 같은 준소수 민족들도 포함된다. 셋째, 종사하는 직업들의 윤곽이 점점 뚜렷해지며 의식 수준에서도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여러 계급들. 넷째, 계급들과 불안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소득제의 단위들. 즉 여러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고 여러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결합된 공통의 가계활동 단위들이다. 이처럼 여러 제도화된 세력들로 이루어진 별자리 구도에서 북극성과 같은 어떤 고정된 중심점은 없었다. 자신의 경제적 생산물이 수탈당하는 데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자본 축적자들은 양보할 때도 있고 대항할 때도 있었는데 이 같은 자본 축적자들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여러 형태의 제도들을 누를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어떤 원초적인 실체도 없었다. 각가지 형태의 제도마다 가지고 있는 한계선, 즉 그것이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 가질 수 있었던 여러 권리들은 주기 변동적 시간에서나 장기적 시간에서나 세계 경제의 지형마다 달랐다. 이 같은 제도들의 소용도를 지켜보노라면 아무리 주의 깊은 분석자라도 현기증을 느끼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만 상기한다면 뚜렷한 길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역사적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 축적자들은 더 많은 자본 축적이라는 목적 이외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노동자들도 살아남는 것과 그들의 부담을 더는 것 이외에 더 큰 목적을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일단 이 점을 상기하면 우리는 근대 세계의 정치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는 역사적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반체제 운동의 처지, 즉 빙빙 돌려서 완곡하게 표현하여
하여야만 하고 또 종종 역설적이거나 자가당착적이기도 한 그런 처지의 복잡한 실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딜레마부터 생각해보자. 역사적 자본주의는 하나의 세계 경제 안에서 작동해온 것이지 하나의 세계 국가 안에서 작동해온 것은 아니다. 사실은 전혀 그 반대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구조적 압력들이 세계 국가의 건설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왔던 것이다. 이 체제 안에서 다수의 국가들, 즉 가장 강력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제한된 힘을 지닌 정치적 구조들이 아주 중요한 구실하고 있었음은 이미 강조한 바와 같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구조를 개조하는 것은 노동자들한테는 단번에 스스로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길임과 동시에 제한된 가치를 지닌 길이기도 함을 뜻하였다. 반체제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운동이란 말은 일시적인 성격의 것을 넘어서 어떤 집단적 추진력의 뜻을 담고 있다. 물론 노동자들의 어떤 자발적인 항의나 봉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모든 역사적 체제 안에서 일어났다. 그것들은 억눌린 분노에 대한 안전판 노릇을 해왔으며 때로는 착취 과정을 조금이나마 제약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의 저항 방법으로서 반란은 중앙 권력 당국의 변두리에서나 그것도 특히 중앙 관료 체제가 붕괴 국면에 처해 있을 때에나 제대로 통했던 것이다. 역사적 자본주의 구조는 이러한 기존 여건들을 일부 변화시켰다. 국가들이 국가 간 체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반란이나 봉기가 실제로 일어난 정치적 관할 영역의 경계 밖으로 그 영향이 종종 아주 급속하게 파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른바 외부 세력들로서는 직접 공격받고 있는 국가기구를 돕겠다고 나올 만한 강한 동기를 갖게 되었다. 이 때문에 반란은 더욱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자본 축적자들의 개입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기구의 개입 역시 이전의 역사적 체제들 하에서보다 역사적 자본주의 하에서 대체적으로 훨씬 더 심했다. 끊임없는 자본 축적은 작업 조직 그리고 작업 배치를 재편하고 절대 노동력을 증가시키며 노동력을 심리적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라는 압력을 되풀이해서 가했다. 이런 점에서 세계 노동자들 대부분에게는 분열과 혼란과 착취가 한층 더 심해졌다. 동시에 이런 사회적 분열 때문에 유화적인 방식에 의한 사회화의 길이 가로막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반란이 성공할 가능성은 객관적으로는 줄어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동기는 오히려 더 강해졌던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지나친 긴장관계로 말미암아 역사적 자본주의 안에서 발전된 반란의 방식의 일대역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같은 혁신이란 바로 항구적인 조직체를 갖추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역사상 두 종류의 커다란 저항운동, 즉 노동,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에서 지속적이며 관료화된 구조가 형성됨을 보게 된다. 노동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 이 두 종류의 운동은 다같이 하나의 보편적인 구호, 요컨대 자유평등우회라는 프랑스 혁명의 구호를 외쳤다. 두 운동은 한결같이 계몽사상의 이데올로기 즉 진보의 필요성, 다시 말해 인간의 타고난 권리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인간 해방의 필연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옷을 걸치고 있었다. 두 종류의 운동은 모두 과거에 맞서 미래에, 낡은 것에 맞서 새로운 것에 호소했다. 심지어 전통에 호소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하나의 르네상스, 즉 하나의 재생의 기반으로서 거론되었던 것이다. 두 가지 운동은 제각기 지향하는 바가 달랐으며 따라서 처음에는 그 활동 장소로서도 서로 달랐던 것이 사실이다. 노동 사회주의 운동은 토지를 갖지 못한 도시의 임금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트들과 이들의 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구조의 소유자들, 부르주아지 사이의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런 운동이 주장한 바는 노동에 대한 보수의 분배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고 억압적이며 불공정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 안에서 공업 노동자들의 세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던 지역, 특히 서유럽에서 이런 운동이 처음 나타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민족주의 운동은 일정한 정치적 영역에 속한 수많은 언어 및 또는 종교상의 특징에 따라서 정의되는 압박받는 사람들과 특정의 지배적인 사람들 사이의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기회 그리고 합법적인 형식의 문화적 표현이라는 면에서 전자는 후자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었다. 이런 운동이 주장한 것은 권리의 배분이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고 억압적이며 불공정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운동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같은 세계 경제 내 반주변부 지역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인종 민족 집단을 노동력 배분의 개서제 안에서 특히나 불평등하게 배정한 곳이기 때문이다. 대략적으로 말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이 두 종류의 운동들 자체는 피차간의 성격이 전혀 다른 운동, 때로는 서로 대립된 운동이라고까지 생각했다. 양자간의 동맹은 전술적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두 운동이 어떤 구조적 유사성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눈에 띈 사실이었다. 첫째로 꽤 긴 논쟁을 거친 끝에 노동사회주의 운동이나 민족주의 운동이나 모두 운동을 조직화한다는 기본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적을 국가 권력에 장악해 둔다는 결정까지도 아울러 내렸다. 심지어 어떤 민족주의 운동의 경우 이것이 새로운 국경 등을 만들어내는 일과 관련되어 있던 때에도 그랬다. 둘째로 국가 권력의 장악이라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런 운동은 반체적 이데올로기, 다시 말하면 혁명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대중의 힘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운동들은 역사적 자본주의라는 현존 체제에 대항하는 것이었는데 역사적 자본주의란 이들 운동이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던 자본 노동 간의 그리고 핵심부 주변부 간의 구조적 불평등에 입각하여 이룩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불평등한 체제하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집단이 그러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두 가지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지위를 갖도록 체제를 재조직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 아니면 불평등한 분배 구조 속에서 그저 자기만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반체제 운동이 제 아무리 평등주의적인 목적에 주력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속에는 단순히 기존 개서제 안에서의 상승이동을 그 1차적 또는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구성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운동들 자체도 언제나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 문제를 개인적인 동기, 즉 개인의 순수한 마음이냐 대의에 대한 배반이냐 하는 관점에서 논의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바 모든 반체제 운동에 어떤 특정 국면에는 항상 대의에 대한 배반 현상이 있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동기적인 측면의 설명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의 설명 쪽에 끌리게 되는 것이다. 문제를 푸는 열쇠는 실상 국가 권력의 장악을 운동의 핵심적 활동으로 삼은 그 기본 전략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전략은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우선 이 전략으로 말미암아 각 운동은 그 공헌 단계에서 전혀 반체제적이지 아닌 집단들과 전술적 동맹을 맺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전술적 동맹. 이것은 그러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동맹관계 때문에 반체제 운동은 벌써 동원 단계에서부터 그 구조가 변형되고 있었다. 반체제 운동은 구조 변형.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전략이 결국에 가서는 성공하는 일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많은 운동들이 국가 권력의 일부나 심지어 그 전부를 장악했던 것이다. 이렇게 성공한 운동들은 꼭 자본주의 세계 경제 안에서 국가 권력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사실과 마주치게 되었다. 운동들은 국가 간 체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 이유였던 반체제적 목소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잡은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점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듯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여러 운동들이 왜 이처럼 차별적인 목표를 그들의 전략 기반으로 삼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답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역사적 자본주의의 정치 구조화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좀 더 유망한 어떤 대안적 전략도 달리 없는 듯이 보였다. 국가 권력을 장악하면 적어도 서로 다투고 있는 집단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얼마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다시 말해서 권력 장악은 체제의 개량을 의미했던 것이다. 실제로 여러 개량을 통해서 상황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항상 그에 따르기 마련인 대가로서 그러한 개량이 체제를 강화했다는 건 역시 사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150년 남짓한 동안 전 세계 반체제 운동이 해놓은 일이란 그저 개량을 통해서 역사적 자본주의를 강화해온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역사적 자본주의의 정치는 여러 개별 국가들의 정치를 합친 것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국가 간 체제의 정치이기도 했다. 반체제 운동은
비록 관료적인 조직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인 것들로서만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적 전체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여러 인터내셔널은 한 번도 이런 운동들 전체를 포괄한 적이 없었다. 어느 특정 운동이 힘을 갖는데 관건이 되는 요소는 언제나 다른 운동의 존재 여부였던 것이다. 다른 운동들이 어느 특정 운동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가장 분명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이다. 하지만 이것은 도움은 되겠지만 아마도 가장 보잘것없는 지원일 것이다. 두 번째는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견제적인 지원이다. 예를 들면 어느 특정 강대국이 어느 약소국에서 일어난 반체제 운동에 개입할 힘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는 언제나 이 강대국이 당장 대처해야 하는 다른 정치적 사안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에 달려 있었다. 어느 특정 국가가 국내 반체제 운동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면 있을수록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체제 운동의 정신을 팔 여유는 그만큼 적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지원은 집단 심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운동은 피차 간의 실수에서 서로 배웠으며 피차 간의 전술적 성공에서 서로 격려를 받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시도된 운동의 여러 노력들은 전 세계의 근본적인 정치적 분위기, 즉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분석에 영향을 끼쳤다. 33분. 39분이야. 좀 더 가자. 기록을 깨주시. 운동이 수적으로 늘어나고 역사가 쌓이고 전술적인 성공을 거듭함에 따라 그것은 하나의 집단적 현상으로서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더 강력해졌던 것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운동의 집단적인 힘이 점점 더 강해짐에 따라 이내 국가 권력을 장악한 운동들의 수종주의적 경향에 대한 견제, 그 이상도 아니지만 또한 그 이하도 아닌 견제의 구실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 자본주의의 정치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데 끼친 효과는 일련의 개별적인 운동이 국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체제를 강화시키는 데 끼친 효과들을 합친 것보다 더 컸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또 하나의 요인이 작용했다. 두 종류의 반체제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노동사회주의 운동 및 몇몇 강대국에서 다른 모든 나라들로 확산되고 민족주의 운동이 몇몇 주변 지역에서 다른 모든 곳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 두 종류의 운동을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노동사회주의 운동은 민족주의 운동이 내거는 주제들이 자신들의 대중동원 노력과 국가 권력 행사의 핵심적인 것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민족주의 운동 역시 그 역의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대중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회를 평등하게 재구성하는 데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만 했다. 내거는 주제들이 여러모로 겹치기 시작하고 독특한 조직체제들의 차이가 사라지거나 단일한 구조로 통합되어가는 추세로 나아감에 따라 반체제 운동의 힘, 특히 전 세계적인 집단 전체로서의 그것의 힘은 극적으로 강화되었던 것이다. 반체제 운동이 지닌 강점의 하나는 그것이 많은 나라들 안에서 권력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체제의 현실 정치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이 강점은 하나의 약점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른바 혁명 후의 체제들도 역사적 자본주의의 사회적 분업체계의 일부로서 맡은 바 기능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서 이 체제들은 싫든 좋든 끊임없이 자본을 축적해 나아가야 하는 무자비한 압력 아래 움직여왔던 것이다. 그 내부적인 정치적 결과는 비록 많은 경우에 그 정도가 조금 줄어들고 또 개선된 형태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노동력에 대한 착취였다. 이는 혁명을 겪지 않아서 혁명 후라는 것이 아예 없는 나라들에서 나타났던 것들에 견줄 만한 내부적 긴장관계를 혁명 후의 나라들에도 가져왔으며 이것은 다시 이런 나라들 안에서 새로운 반체제 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것이다. 이익을 위한 투쟁은 이러한 혁명 후의 나라들에서나 그 밖에 다른 어느 곳에서나 다 같이 계속되어 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틀 안에서는 자본 축적이라는 지상명령이 체제 전체를 통해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국가 구조상의 여러 변화들이 축적의 정치학을 변형시켜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껏 그것을 끝장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 글 맨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미루어 둔 바 있다. 역사적 자본주의가 가져다준 혜택은 과연 얼마나 진정한 것이었는가? 삶의 질이라는 면에서 일어난 변화는 과연 얼마나 컸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을 것이다. 누구에게? 라고 우리는 물어야만 한다.
역사적 자본주의는 물질적 재화의 창출한 면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또한 엄청난 보수의 양극화를 가져왔다.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혜택을 입었지만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실질적인 총소득과 삶의 질에서 실질적인 저하를 겪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물론 공간적인 것이기도 했으며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공간적 양극화 현상 역시 이익을 위한 투쟁의 결과였다. 이익 분배의 지리적 구도는 자주 바뀌었으며 그럼으로써 양극화의 실상을 가려왔다. 이익 분배의 지리적 구도, 양극화의 실상을 가렸다 이거지. 그러나 역사적 자본주의 안에 포함된 시간적, 공간적인 영역 전체를 놓고 볼 때 끊임없이 자본 축적은 실질적인 격차를 끊임없는 확대를, 실질적인 격차의 끊임없는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3. 아편 노릇하는 진리, 합리성과 합리화.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역사적 자본주의는 프로메테우스적인 열망을 간직해왔다. 과학적, 기술적 변화는 인간의 역사적 활동에서 언제나 존재해온 현상이긴 하지만 언제나 존재해온 프로메테우스가 데이비드 란데스의 말 그대로 쇠사슬에서 풀려난 것은 오직 역사적 자본주의에서만 일어난 일인 것이다. 프로메테우스가 쇠사슬에서 풀려났다. 역사적 자본주의의 이 같은 과학적 문화에 관해서 오늘날 우리가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는 과학적인 문화, 그것이 전통적이고 비과학적인 문화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완강한 저항에 맞서 싸운 고귀한 기사들에 의해 펼쳐졌다는 것이다. 합리적이다. 이 비합리적인 것에 맞서 싸우고 뚫고 나왔다. 그래서 합리적이다 하면서 긍정하는 거지. 17세기의 그런 고귀한 기사는 교회에 대항한 갈릴레오였고 20세기에는 이슬람 신학자 몰라에 대항한 근대화론자였다. 철두철미하게 그것은 미신에 대한 합리성의 대립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긍정되는 거야. 지적 억압에 대한 자유의 대립으로 통해왔다. 그리고 이것은 귀족적 지주층에 대항하여 정치 경제학적 영역에서 일어난 부르주아적 기업가의 반란과 비슷한, 심지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니까 기업가를 합리성의 상징으로 놨던 거지. 근데 이게 아편 노릇을 한다. 전 세계에 걸친 문화적 투쟁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이미지에는 이제까지 어떤 숨겨진 전제, 즉 시간성에 관한 하나의 전제가 담겨있다. 근대적인 것이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라면 전통적인 것은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이며 근대적인 것에 앞서는 것으로 여겨졌다. 근대적인 것, 전통적인 것. 게다가 이런 이미지가 극단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 전통적인 것은 비역사적인 것이며 따라서 사실상 영구적인 것이었다. 이런 전제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역사적 자본주의의 시간적, 공간적 영역 안에서 번성해온 다양한 문화, 다양한 전통은 다양한 제도적 기본 틀과 마찬가지로 어떤 원초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대부분 근대 세계의 소산으로서 그 이데올로기적인 발판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비역사적인 역사적 자본주의의 시간적 공간적 영역에서 보는 다양한 어떤 원초적인 것이 아니었고 근대 세계의 소산, 이데올로기적인 발판의 일부를 여러 다양한 전통이 역사적 자본주의 이전부터 존재해온 집단이나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었다. 가부장제나 인종차별주의 다 자본주의가 만든 게 아니지. 그것은 그런 전통들이 어떤 기존의 역사적 지적 재료를 이용해서 구성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뜻에서 그랬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초역사적인 유대를 내세우는 것은 역사적 자본주의 안에서 일어난 정치 경제적 투쟁에서 그들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중요한 것이 되었다. 초역사적 유대.
그러나 이런 투쟁이 취하는 문화적 형태들을 이해하려면 전통의 의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특히 전통을 실제로 전통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는.